72세의 이채은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며 쌓아온 습관처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루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늘은 며느리 박하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채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2년 전 아들 민준이가 하림과 결혼한 이후로 그녀에 대한 묘한 위화감이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키워온 직감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이상해. 채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빗었어요. 하림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고급 브랜드로 도배된 옷차림, 빈틈없는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항상 연습된 것 같은 말투와 표정. 마치 누군가가 철저히 설계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같았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채은은 지난주 하림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하림이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할 때 직원 수가 매번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20명이라고 했다가 며칠 후엔 25명이라고 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디테일이지만 30년간 환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해온 채은에게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허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 없는 디테일이지. 채은은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림을 관찰해 왔어요. 하림이 웃을 때 눈가 주름이 생기지 않는 점, 감정 표현이 과도하게 연극적인 점,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세하게 경직되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제가 알고 있는 멋진 카페가 있는데 함께 드라이브 어떠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채은은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런 톤의 목소리는 보통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요. 어디로 가려고 하니? 교회에 있는 정말 예쁜 전원 카페예요. 분위기도 좋고 우리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채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조용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굳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하림의 제안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채은은 정신과 의사로서의 호기심과 며느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하림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언제 올 거니? 1시간 후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채은은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박하림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오늘만큼은 가족을 위해 쓰일 때가 온 것 같았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채은은 작은 녹음기를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림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채은은 조용히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하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하림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고 말끝마다 약간씩 떨림이 있었어요. 채은은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요즘 사업이 어때?
지난번에 직원이 20명이라고 했었는데 하림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채은이 포착했어요. 아, 네.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직원들도 계속 충원하고 있어서 숫자가 좀 유동적이에요.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채은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을 하림에게서 발견하고 있었어요. 시선 회피, 불필요한 침묵,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행동까지. 차가 점점 외진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에서 멀어질수록 하림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줄어드는 대신 뭔가 계획적인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하림아, 이쪽으로 가면 카페가 있나? 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하림이 백미러로 채은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채은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하림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하던데. 채은의 정신과 의사로서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면서 말이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어머니께서 홀로 계시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요. 하림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채은은 하림의 말투와 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재테크 조언이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죠. 바로 그때 채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박하고 다급한 톤이었어요. 하림이와 드라이브 나왔는데 왜 그래? 엄마, 당장 도망치세요. 하림이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채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의 훈련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소리니? 하림이 진짜 이름도 박하림이 아니고 회사도 없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요. 지금까지 여러 남자들한테 똑같은 짓을 해온 사기꾼이에요. 채은은 전화를 받으며 하림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하림이 백미러로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알았어.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채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림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네. 근처에 휴게소 있을까? 아,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있을 거예요. 하림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짜증이 스며 있었어요. 10분 후 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채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빨리 다녀오세요. 하림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채은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핸드백 속 녹음기를 켜놓았어요. 정신과 의사로서의 직감이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채은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카운터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채은은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저기 주차장에 있는 흰색 승용차에 타고 있을 건데요. 만약 제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손을 흔들면 바로 달려와 주실 수 있어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채은의 간절한 목소리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채은은 마음을 가다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림과 정면 승부를 벌일 시간이었어요. 차에 앉자마자 채은은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림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네, 뭐가 궁금하세요? 하림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내 회사 직원이 정확히 몇 명이니? 지난번에는 20명이라고 했다가 그저께는 15명이라고 했는데 하림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당황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아, 그게 프로젝트별로 외주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그렇구나. 그럼 너희 대학 동기 중에 이하늘이라는 애 있지? 내 친구 딸인데. 채은은 완전히 지어낸 이름을 던졌습니다. 하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이하늘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미안해. 이하늘이 아니라 이희진이었네. 혹시 알아? 또 다른 거짓 이름이었습니다. 채은은 하림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 이희진. 그냥 아는 정도예요. 하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안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채은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희진이라는 사람은 없어. 내가 지어낸 이름이거든. 그런데 내가 안다고 했네? 하림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시험하고 계셨군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넌 누구니? 진짜 이름이 뭐야? 채은은 정신과 의사로서의 권위를 담아 물었습니다. 하림이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림이 갑자기 차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연기는 끝내죠. 하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어머니는 여기서 내릴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아시게 되었거든요. 채은은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재빨리 편의점 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림이 당황하며 채은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직원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차 창문을 두드리자 하림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예요? 그 순간 채은은 재빨리 차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하림이 당황한 사이 문이 열렸어요. 도와주세요. 채은은 차에서 뛰어나오며 직원에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협박했어요. 하림이 차에서 내려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채은은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협박하는 것까지 말이에요. 휴게소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채은은 편의점 직원과 함께 대기했습니다. 하림은 차 근처에서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이미 여러 목격자들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림이 울먹이며 다가오려고 했지만 편의점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거리를 두고 계세요. 채은은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하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채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위치 추적해서 경찰 보냈는데. 응, 무사해. 지금 경찰이 와 있어. 엄마, 하림이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진짜 이름은 김수정이고
지금까지 5명의 남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여왔대요. 채은은 이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관이 아니 김수정의 신분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채은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김수정이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채은은 서재에서 DSMO 진단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김수정의 행동들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징들, 거짓말을 일삼고 타인을 조종하며 죄책감 부족, 모든 증상이 김수정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인 허상의 자아 구축, 현실과 허구의 경계 흐릿함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채은은 노트에 김수정의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오늘까지 보인 모든 이상 징후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어요. 과도하게 완벽한 외모와 매너, 일관성 없는 개인정보, 감정 표현의 부자연스러움, 돈 이야기에 대한 과민 반응,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채은은 이미 김수정에 대한 완벽한 프로필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낸 정보예요. 민준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채은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김수정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연쇄 범죄자였어요. 이 여자는 치료가 필요해. 하지만 그 전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채은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변호사 정미경이었어요. 미경아,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상황을 설명한 후 정미경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은아,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게 정말 다행이야.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법정에서 큰 힘이 될 거야. 그날 밤 채은은 김수정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관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채은은 김수정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김수정과 같은 패턴의 사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모두 중년 이상의 성공한 남성들을 타겟으로 했고 결혼을 빌미로 접근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김수정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너무 완벽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한 피해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채은은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채은은 이 모든 정보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의학적 분석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김수정. 채은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가족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수정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사흘 후 채은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대.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던데. 채은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김수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에 시달리는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완전히 피해자로 포장한 내용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정신과 의사라는 이유로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남편과 이혼하라고 강요하시고
제가 사기꾼이라고 모함하시고 글 아래에는 동정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김수정이 완벽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채은은 이 모든 것이 김수정의 또 다른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환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불리해지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민준이 집에 와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김수정이 완전히 돌았어요. 저한테도 계속 연락 와서 엄마가 저를 세뇌시켰다고 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환자들은 추궁당하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해. 채은은 김수정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김수정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악화된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김수정이 채은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목격했다고 알려줬거든요. 선생님, 그 며느리분이 어제 밤에도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데요. 채은은 즉시 경비업체에 연락해서 집 주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김수정의 정신 상태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밤 김수정이 실제로 채은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채은은 창문 너머로 김수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점점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 전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피해망상적 반응이 시작됐네. 채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수정의 정신 상태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수정은 더욱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미 보석 조건을 위반한 상황이었어요. 피해자인 채은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김수정을 다시 연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김수정은 계속해서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할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이러는 거예요. 채은은 김수정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김수정도 결국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정미경이 채은을 찾아왔습니다. 채은아, 김수정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서 구속되었어. 이제 재판까지는 안전할 거야. 다행이야. 그런데 온라인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서 걱정돼. 그것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 김수정의 과거 범죄 기록과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하면 돼. 채은은 김수정의 과거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김수정의 범죄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야. 채은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김수정을 막아야 했어요. 며칠 후 채은은 김수정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죠. 김수정을 면담하며 채은은 그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실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피해망상이 심화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김수정이 채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은은 전문가로서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김수정 씨, 당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채은은 체계적인 정신감정을 통해 김수정의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어요. 김수정의 구속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수정이 미리 작성해둔 글들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채은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무고한 며느리를 괴롭혔다. 노인네가 며느리 질투해서 저런 짓을 한다. 채은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김수정의 조작 능력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채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인터넷에서 너무 심하게 욕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준아. 이런 것도 김수정의 계획 중 하나였을 거야. 채은은 아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김수정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변호사 정미경이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채은아, 우리도 김수정의 진짜 모습을 알릴 필요가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개하는 게 어때? 채은은 고민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동의한다면 김수정의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종민 씨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개했어요. 김수정이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수정은 처음에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하지만 점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결국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정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면서 입장을 바꿨어요. 이런 사기꾼이었구나. 시어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네. 채은은 이런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김수정이 구치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에요. 실제로 며칠 후 김수정의 정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치소 의무관이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어요. 채은은 법원의 요청으로 김수정을 다시 면담했습니다. 구치소 면담실에서 만난 김수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김수정이 채은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김수정 씨, 진정하세요. 지금 상태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채은은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김수정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치료?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미쳤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수정의 피해망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채은은 이런 상태의 환자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면담 후 채은은 상세한 정신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수정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방향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담았어요. 피고는 현재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함께 기존의 성격 장애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즉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정미경이 감정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할 것 같아. 김수정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채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김수정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거든요.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채은은 증인 출석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언을 해야 했어요. 이번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채은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재판 당일 채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향했습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여러 번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적은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자 김수정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의 시간이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어요. 야윈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저 상태로 재판이 가능할까? 채은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김수정의 정신 상태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지만 김수정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죄예요. 모든 게 조작이라고요. 법정 경위가 김수정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어요. 저 할머니가 저를 해치려고 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김수정의 정신 상태에 대한 즉석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채은이 임시 감정이로 호출되었습니다. 별실에서 김수정을 면담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신이 모든 걸 꾸몄잖아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김수정 씨, 지금 본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채은이 차분하게 물었지만 김수정은 전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김수정이 민준에 대한 감정을 진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채은은 그녀가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를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정을 마친 후 채은은 법정으로 돌아가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현실 검증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채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범행 당시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신 상태는 범행 발각 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반응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리플리 증후군으로 인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닙니다. 피고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병적 거짓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채은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김수정의 과거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종민 씨가 먼저 나서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했어요. 피고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습니다. 저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일관되게 김수정의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어머니가 있다며 치료비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더군요. 저와 결혼하기 위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지만요. 채은은 이들의 증언을 들으며 김수정의 범죄 패턴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 김수정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교한 계획과 연기 능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속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연쇄 범죄자입니다. 김수정의 변호사는 여전히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수정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피고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채은은 김수정이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을 채은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피고 김수정에게 사기죄 및 협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정신과 치료를 명령합니다. 김수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채은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가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며칠 후 채은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상담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채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강의 날 강당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은은 단상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선량함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채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채은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채은은 집 정원에서 민준, 그리고 새로 사귄 예비 며느리인 정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은은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 강의는 어떠셨어요? 정은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채은의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어.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시다니. 채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정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을 해보려고 해요. 어린이들도 요즘 온라인 사기가 많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어릴 때부터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세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김수정의 차갑고 계산된 연기와는 완전히 다른 자연스러운 행복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채은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기 예방 강의를 진행했어요.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채은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김수정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다. 72년간의 인생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는 민중과 정은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채은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김수정이라는 가짜 며느리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진짜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별들을 바라보며 채은은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